안녕하세요. 경영학 노트 MBA 스쿨 매니저 담덕입니다. 오늘은 경영학 역사 세 번째 시간으로 현대 경영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앞서 배웠던 고전 경영 이론과 신고전 경영 이론 그리고 현대 경영 이론의 차이점은 모든 기업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유일한 최선의 방법은 있을 수가 없으며 최선의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조건을 가정하고 있는 것이 현대 경영 이론입니다. 현대 경영 이론의 대표적 이론은 시스템 이론과 상황 이론이며 과거의 경영 이론과의 차이점은 시스템을 추구하고 조건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현대 경영 이론의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과 모바일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같은 디지털 시대의 기술의 발전으로 기업은 지역을 넘어 글로벌화되고 있으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고도화, 집중화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경영 이론과 기법들을 적용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 경영 이론에서 대표되는 시스템 이론과 상황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영학에서 시스템 이론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0년대 이후부터입니다. 시스템 이론은 그동안 여러 연구들에서 제시된 경영관리에 대한 원칙과 기법들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부문의 연구들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특히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 경영학은 연구를 위해 지나칠 정도로 다양화되어 경영학의 정글이라 불릴 정도로 다양한 관점과 여러 학파에 의해 연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대 경영학 이론을 구분하기란 쉽지가 않지만 큰 축으로 보면 인간과 조직의 행동 연구에 중점을 둔 행위론적 연구와 계량적 분석 방법과 고도의 수학적 모델에 기초한 계량학적 연구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연구 방법과 통합을 추구하면서 기업의 조직을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보는 관점에서 출발한 시스템 이론이 등장하게 되었고 시스템적 접근의 추상성을 극복하고자 상황 이론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인류 문화가 발전할수록 학문들 상호 간의 교류가 더욱 증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문별 사고방식과 연구 초점의 방법들이 점점 달라져서 학문 간 상호 이해의 교류가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인식을 바탕으로 둔 독일의 생물학자인 베르탈람피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포함한 모든 학문 분야를 통합할 수 있도록 공통적인 사고와 연구의 틀을 찾기 위해 일반 시스템 이론을 발표하였습니다. 경영학 연구도 이와 발을 맞춰 접근 방식을 달리하게 되었는데요. 종래의 경영학 연구는 분화된 조직 요소를 강조한 정적인 구조 측면의 연구들로서 전체와의 연계성과 일치성이 미흡하였고 이론적으로 단순화시킨 경향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합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 때마침 시스템 이론이라는 것이 등장하여 그 역할을 대신 맡게 된 것입니다. 시스템 이론은 크게 4가지의 이론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베르탈람피의 일반 시스템 이론과 비너의 사이버네틱스 이론, 카츠와 칸의 개방 시스템 이론, 그리고 고도의 계량적 도구와 기법을 활용한 계량적 시스템 이론이 그것입니다. 일반 시스템 이론은 서로 상이한 학문들의 성과를 상호 연계시켜 통합할 수 있는 공통적인 사고와 연구의 틀을 모색하여 보편적 시스템으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사이버네틱스 이론은 사이버네틱스 특성을 바탕으로 조직이 환경으로부터 시행착오와 자기 수정 작용을 수행함으로써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방 시스템 이론은 고전 경영 이론가들이 제시한 여러 이론들을 폐쇄 시스템으로 보고 환경과의 교류 측면을 강조하여 조직을 설명한 접근 관점입니다.
이와 같이 시스템 이론은 상호 의존적인 복합적 변수들 간에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역동적인 관계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조직을 연구하는 방법에 있어 다른 어떤 경영 이론보다도 계량적 분석 방법과 고도의 수학적 모델에 크게 의존하게 됩니다. 시스템이란 복잡하고 다양한 기업의 경영 활동들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로서의 구실을 하는 것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시스템이란 부분들이 모여 이루어진 전체라는 개념으로 상호 관련성이 있는 부분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다만 전체가 부분들의 단순한 집합은 아니라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경영학에서 연구되고 있는 시스템 이론이란 부분들의 단순한 집합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상호 관련된 부분들의 집합 또는 복잡하지만 통일된 전체를 이루는 부분들의 집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념 정리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전체는 상호 관련된 부분들의 집합이라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전체가 부분들의 단순한 집합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인간을 하나의 생물학적 시스템으로 간주한다면 인간은 골격 및 근육기관, 신경기관, 소화기관, 순환기관 등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 하부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 각 기관의 단순한 합이 인간이 되지는 않습니다. 전체로서의 인간은 단순한 합 이상의 의미인 사고 능력을 지닌 생명체 또는 인격체로 인식됩니다. 시스템이라는 것도 이러한 개념에서 접근을 합니다. 시스템의 속성은 여러 가지가 논의되고 있지만 여기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시스템의 목표 지향성, 환경 적응성, 분화와 통합성, 투입, 변환, 산출 과정의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표 지향성은 어떤 시스템이든 그것이 시스템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목표 지향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 적응성은 시스템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부단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환경에 대한 적응성을 시스템은 가져야 합니다. 환경 적응성을 강조할 경우 기업은 개방 시스템이라 부르고 환경으로부터 격리되어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시스템을 폐쇄 시스템이라 부릅니다. 분화와 통합성은 시스템은 분화와 동시에 통합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것으로 전체로서의 하나의 시스템은 여러 개의 하위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 하위 부분 각각을 하위 시스템이라고 하고 하위 시스템은 전체 시스템과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며 다른 하위 시스템들과 상호작용하게 됩니다. 하나의 전체 시스템이 여러 개의 하위 부분, 즉 하위 시스템으로 분화된다는 속성뿐 아니라 다시 하나의 전체로서 통합된다는 것으로 이러한 속성은 시스템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반드시 시너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스템 활동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투입물을 받아들여 내부 변환 과정을 거쳐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투입, 변환, 산출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라는 시스템도 원자재, 인적 자원, 에너지, 정보 등의 투입물을 받아들여 변환 과정을 통해 제품 또는 서비스 형태로 산출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외부로 배출된 산출물은 피드백 과정을 거쳐 시스템의 다음번 순환 과정을 위해 투입물이 됩니다.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므로 본격적인 시스템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스템 이론이란 자연과학에서 보편화되어 온 일반 시스템 이론을 경영학 연구에 응용한 것으로 조직은 하나의 시스템처럼 움직이므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의 모든 요인들이 적절히 상호작용하고 조화로우며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그동안 기계론적 측면에서 조직을 바라보던 시각이
시스템적 사고로 바뀌어 새로운 조직을 분석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시스템은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이 일어나느냐의 여부에 따라 개방 시스템과 폐쇄 시스템으로 나누어집니다. 전자가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동시에 상호작용하는 반면 후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시스템 이론이라 하면 개방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스템의 기본 구조에 의하면 투입은 각종 자원을 뜻하는데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재무 자원, 정보 등 기업이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입하는 모든 에너지가 여기에 속합니다. 변환 과정은 이러한 투입을 사용하여 투입 자체를 변환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산출은 투입이 변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스템이 내어놓는 결과물입니다. 경영 관리에 있어 시스템 이론은 조직이라는 것은 각종 상호 의존적인 요인들의 총합체이므로 관리자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 내의 모든 요인들이 적절히 상호작용하고 조화로우며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과 조직 내의 한 부문의 의사결정과 행위는 다른 부문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환경과도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고전 경영이론, 행동과학, 계량경영학과 같은 경영이론은 원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최선의 방법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론은 그러한 보편적 해결책과 원칙이 기업 조직과 같은 사회적 체계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관점에서 출발을 합니다. 즉, 기업 경영과 관련되어 모든 상황에 적합한 조직 및 경영 기법의 존재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조직이 직면하는 과업 및 성격에 따라 조직의 적합성 및 경영 기법이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상황이라는 용어는 로렌스에 의해 최초 사용되었고 그는 상황 이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 및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어떠한 특성을 갖추어야 할 것인가를 규명해야 하는데 이러한 이론을 상황 이론이라 정의하였습니다. 상황 이론은 조직의 외부 환경이 조직 시스템과 그 하위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조직 시스템과 그 하위 시스템이 어떤 관계를 가졌을 때 조직 유효성이 높아질 수 있는가를 해명하려는 이론입니다. 즉, 기본적인 개념은 조직과 환경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조직 유효성이 창출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 이론은 개방 시스템 개념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관점에 따라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시스템 이론은 조직 연구의 거시적인 패러다임을 제공했지만 상대적으로 고도로 일반화되어 있음에 반해 상황 이론은 시스템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특성과 유형을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 상황 이론은 매우 특수적인 관점을 견지하는 반면 상황 이론은 어느 정도 일반적인 절충형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 이론은 조직과 환경의 적합성에 따른 조직 유효성 창출이 핵심이며 조직 유효성 창출은 조직의 합리적 구조라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고 합리적 구조는 상황적 조건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대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직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상황 변수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 간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상황 이론 내에 여러 다양한 입장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상황 이론은 상황과 조직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들 간에 어떠한 관계가 성립할 때 조직 유효성이 높아지는가를 연구하는 이론으로 고유한 변수로는 조직 변수, 상황 변수, 성과 변수로 요약이 됩니다. 상황 변수는 조직을 둘러싼 환경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조직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입니다. 조직 변수는 조직의 제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조직의 미시적인 변수와
거시적인 변수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미시적 변수에는 구성원의 동기와 리더십과 같은 관리 과정이 있으며, 거시적 변수에는 조직 구조와 조직 설계 등의 관리 체계가 있습니다. 성과 변수는 경영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거시적 변수로는 조직의 성과를 나타내는 유효성과 효율성 등이 있고, 미시적 변수로는 구성원의 만족과 성과 등이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조직 변수와 상황 변수가 서로 조화를 이룬다면 성과는 높아지게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성과 수준은 낮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과는 결국 조직 변수와 상황 변수의 적합성의 함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 이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상황 이론의 기본적인 개념은 적합 또는 부적합이며, 이와 같은 상황, 조직 특성, 조직 유효성이라는 세 개의 변수들 간의 관계에 있어 상황과 조직 특성의 적합 여부가 조직 유효성을 결정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상황과 조직 특성 간의 적합 관계를 다루려는 관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상황에서 모든 조직에게 유효성을 가져오는 유일한 이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버스 회사의 운전사는 운전사별로 독립적인 단위가 되어 서비스를 합니다. 운전사들은 앞 운전사의 일에 자신의 일이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상호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버스 회사는 서비스 생산에 업무 의존성이 적고, 운전사 개인의 운전기술에 많이 의존을 하게 되므로 운전사에게 거의 모든 권한을 맡기는 조직 구조가 유리하게 됩니다. TV 생산 제조업의 경우에는 생산 라인에 있어 근로자들은 서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업무의 상호 의존성이 높고 표준화된 제품을 생산해야 하므로 단순 반복적인 일에 적합한 조직 구조가 유리하게 됩니다. 넥타이 제조업의 경우 소비자 욕구 변화가 심하고 수많은 경쟁 기업이 존재하는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조직 구조가 유리하게 됩니다. 전기 회사의 경우 독점 기업으로 경쟁자가 없으며 소비자의 전기에 대한 욕구 변화 역시 안정적이므로 낭비를 줄이고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조직 구조가 유리할 것입니다. 이처럼 상황 이론은 결국 어떤 상황에서든지 높은 경영 성과를 달성하는 유일한 조직 구조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경영 성과를 가장 높게 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조를 개별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대 경영 이론인 시스템 이론과 상황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영학의 최근 추세는 조직 전체 수준에서의 조직 이론을 더욱 중시하고 있으며, 기업 목표나 사명의 달성을 위해 전략적 경영을 강조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거시 경영론을 중심으로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학이 더욱 발전하고 있으며, 지식 경영을 중심으로 한 경영 이론을 통합해 보려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다양한 경영 기법들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제작을 해서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